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는 평택시 노사상생 웹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줌과 유튜브 채널로 동시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실 때는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진행은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10분의 휴식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사무국장 김용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사상생 웹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용철 노동사회 연구원 부소장님께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노현수 평택지역 자활센터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16시부터 김윤호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님께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이영옥 평택 중장년 희망센터 이영옥 수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16시 50분부터 17시까지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최 측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용철 노동사회 연구원 부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사연구소의 박용철입니다. 예. 이렇게 평택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들 힘드신 상황인데, 그래서 그 주제를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이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뭐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현상들은 좀 볼 텐데요. 이것이 뭐 아주 뭐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이제 못 넣었고요. 최근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최근의 좀 상황을 고용 상황과 이제 산업 동향 요것들을 좀 일단 좀 처음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설문조사를 그 여러 기관에서 했지만은 그 한국노총에서 그 상당히 좀 이제 그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의견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두 번째 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들이 어떤 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노사민정 협의회 이제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제시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첫 장을 이제 넘어가시면은요. 일단 이제 고용 상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제 상황이 안 좋은지 그거를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 수치가 이제 나빠지지는 않고 조금 이제 좀 회복세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그 산업별 어떤 격차들,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차이들, 그 부분들은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잠깐 보시면은요, 연령 계층별로
그 이제 고용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운이 됐어요. 하지만은 그 65세 이상은 오히려 증가를 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 비율이 뭐 OECD에서 거의 이제 톱을 달리고 있는데, 이 노인의 어떤 이것은 빈곤하고도 또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뭐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청년층이 가장 이제 다운이 돼서 여전히 이제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도 좀 이따가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설명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국방이나 공공행정,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건이나 사회복지, 그다음에 뭐 시설 관리, 뭐 식료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음식 숙박업,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운이 된 데고요. 또 도소매업,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요즘 이제 뭐 학원들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전보다 이제 다운이 된 거를 알 수 있어서 이 격차가 그만큼 더 이제 우리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뒤쪽에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추세를 작년서부터 보시면은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은 지금 3, 4월에 상당히 이제 다운이 됐다가 서서히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이전의 수준까지는 아직 이제 회복이 안 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취업자들이 이제 막대 그래프로 있고, 그다음에 15세 이상 고용률하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이 있는데, 간단히 요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취업률이 높다 낮다, 또 고용률이 높다 낮다, 이 말씀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취업률하고 고용률이 사실 이게 다릅니다. 고용률,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달라요. 그 분모가 다른데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한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사실은 전 이제 연령층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학생들이 많고 또 군인이 또 의무 복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70%까지 뭐 고용률을 높인다, 뭐 그거는 사실 참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15세 이상 고용률 대신에 최근에 64세까지로만 고용률을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한 5%포인트 정도가 높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아무래도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거된 상태라서 이제 높은데, 대신에 취업률이나 이제 실업률은 뭐를 보냐면은 경제활동 인구로 봅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취업한 인원, 또 실업에 있는 인원.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이 고용률을 우리가 굳이 쓰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용률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그 나라의 인구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용률을 이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취업자 수가 여기도 나오지만 2,700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또 이제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순수 임금 근로자들, 임금 노동자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실업률은 사실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이 실업률만 봐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경향성을 보자면은 아무튼 최근에 조금 다운이 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종별, 연령별로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연령대별로 쭉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연령대별로 지금
15세에서 29세가 제일 이 고용률이 많이 이제 다운이 됐고요. 그다음에 25세에서 그 중에서도 29세 이게 여기가 이제 딱 그 노동시장에 진입할 그런 연령대인데 마이너스 3.8% 포인트까지 이제 이게 고용률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60세 이상은 다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이 제일 높아졌어요, 고용률이. 이게 참 달갑지 않은 이런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별 취업자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그 산업의 그런 경향성들이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그래서 이 취업자 그 증감률을 보시면은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그다음에 부동산업, 뭐 이쪽에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들, 예술 요새 뭐 거의 참 쉽지 않은 그런 업종인데 많이 다운이 됐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제조업이라든지 운수, 창고업 뭐 이런데 그다음에 시설 관리, 그다음에 사회복지 뭐 이쪽은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 그나마 유지가 되는 데는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직업별로 여기 관리자분들은 또 오히려 좋아졌어요. 취업자가 많아졌고 판매, 서비스 이쪽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많이 다운이 된 것이 이 통계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단순 노무 종사자는 상당히 이제 또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또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데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들은 또 4%, 5%씩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임금 근로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계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 그걸 보통 이제 따지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듯이 상당히 이제 타격이 컸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도 많이 다운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제 폐업을 많이 함에 따라서 같이 이제 동반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늘어난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고용률이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용률을 보시면은 경기도는 또 많이 좀 떨어졌어요. 서울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이제 고용률이 다운이 됐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또 더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고용 동향이고요. 이제 좀 산업을 좀 간단히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 이제 다운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보통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동차, 뭐 도소매 이 생산은 또 늘어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월 대비기 때문에 이제 요 그림은요. 요거는 뭐 이게 뭐 한시적일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조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경기 그 선행지수 이것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보시면은요. 전 산업 차원에서 이제 생산 지수가 이게 이제 2015년서부터 이제 약 한 5, 6년간 이제 이게 그래프인데요. 2019년도 그 9월 그때서부터 막 다운이 되다가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산업이기 때문에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이 정도 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동월 대비 했을 때 왼쪽 게 이제 전월 대비인데
건설이나 관공업은 또 살아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를 해도 관공업, 건설업, 공공업 여기는 상당히 늘어났고요. 서비스업만 지금 거의 이제 제로 상태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만 이제 별도로 봤는데 제조업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다운됐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도 그렇고 전년 대비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평균 가동률을 보통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내에서도 좀 이제 차이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은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플러스이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등락 차이가 있죠. 지금 뭐 보시면은 반도체라든지 전기, 기계, 자동차 이쪽은 다 플러스인데 나머지 뭐 석유 쪽, 지금 석유화학 쪽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자 부품이라든지 그다음 금속 가공 이쪽은 상당히 이제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평균 가동률, 제조업은 평균 가동률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보통 80%를 기준으로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0에서 80까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다운이 됐던 거, 60% 가까이 다운이 됐다가 지금은 약 70, 한 4, 5%까지 이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안 좋은데 전월 대비로 하면은 거의 이제 저점에 이제 제로 상태인데 또 이게 이제 연도별로다가 쭉 보시면은 또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는 아닌 거예요. 2015년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04에서 105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 정도라고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도 근데 제조업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낮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 창고, 숙박, 음식,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사업시설, 교육 이쪽은 아주 지금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산업 동향, 고용 동향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장에 한국노총에서 6, 7월에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그 대응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3차례를 한 게 있어요. 취약계층도 했었고 조합원도 했었고 또 그 기업을 대상으로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하고 노총에다가 이걸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 해서 이제 허락을 좀 받아서 몇 가지만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어느 정도냐 했더니 빨간 게 지금 이제 조합원이고요. 파란 게 이제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이 물론 조합원하고 뭐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취약계층이 상당히 더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여기서만 한두 가지 항목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취약계층은 어쨌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이제 제일 어렵고 그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생계비 건강인데 이걸 뭐 두 개를 딱 잘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조합원은 건강을 더 중요하게 이제 어렵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제 과로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유지도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크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어쨌든 일자리 유지가 취약계층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장기화, 이런 임금 저하, 이런 가장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이제 상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일자리 유지
이런 것들, 임금 저하도 이제 역시나 이제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거는 뭐 조합원이나 취약계층이나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슈가 됐듯이 그 유급병가를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지금 상병휴가로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건의료 쪽 이쪽을 좀 확대해달라. 또 안전한 근무 환경. 그다음에 뭐 4대 보험, 뭐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떤 혜택을 받냐고 그 질문을 했는데 거의 5%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했다. 이제 그런 대답이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혜택을 받다고 해도 재난지원금 정도 혜택을 받지 그 다른 어떤 뭐 기업체에서 혜택을 본 것들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조합원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여기는 안전한 근무 환경,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유급병가, 요게 이제 상위권이고 취약계층이나 조합원이나 비슷비슷한 이제 그런 그 정책들을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도 포함해서 뭐 코로나 상황도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길 것이냐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이 순서가 거의 이제 양쪽이 비슷한데요. 일자리 감소라든지 비대면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 또 빈부 격차, 비정형 노동자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도입할 때도 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일자리 감소, 노동시간 단축,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대책으로 참 이거를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건 아니면은 평소 상황이건 간에 우리나라의 그 노동 기본권이 아직도 뭐 계속 취약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산업 안전 부분이 아직도 너무나 취약하다.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취약계층이나 조합원이나 다 노동 기본권 확대와 산업 안전, 공공의료 뭐 이런 쪽이 최고 상위에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참 우리 요즘에도 뭐 김용균 씨 사건이 벌써 뭐 2년이 됐지만은 여전히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 보면은 사실 발전사에 나가봐도 김영균 씨 사건 난 거기 발전소를 나가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안전 인력을 배치는 했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요.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큰 차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그런 의견 조사와 이제 그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요 뒤에 이제 나온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김윤호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이 노동부하고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그 연구 요걸 이제 의견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평택에서도 이렇게 요 응답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지자체하고 노사민정 이제 두 당사자 쪽에 이제 몇 가지 주요한 질문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최근에 뭐 중요한 고용노동 의제는 무엇이냐? 이거 뭐 뻔한 질문인데 역시나 이제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상당히 이제 그런 좀 대안이나 어떻게 이제 이것을 회복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답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지자체분들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뭐 양극화 해소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 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중요한 의제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상당히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계시고,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참 회의 한번 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이 뭐 대면으로 하거나 서면 회의를 하거나, 그리고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또 제약이 많으셔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민정 사업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지자체에서의 어떤 관심이나 지원, 뭐 예산의 문제, 또 어떤 그 인력들의 그 역량 강화의 문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회, 노사민정 협의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이냐 했는데, 뭐 어차피 이제 양대 축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이제 일자리 쪽에서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이 양대 축인데, 그 양대 축에 대한 이제 논의와 활동이 노사민정 협의회 고유의 이제 역할이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협의의 장이 돼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역량이 좀 쌓여가면서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럼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직은 이렇게 안 알려지기도 했고, 위상이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안 올라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조금씩 어쨌든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또 답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협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유의 역할 플러스 코로나19 상황 대응. 이게 이제 뭐 당연하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지원이라든지 인력의 전문성,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나온 얘기들이 이제 중앙의 노사민정을 주관하는 기관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의 어떤 그 기관,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와의 어떤 그 관련성, 네트워크,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럼 광역과 기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는 좀 우리가 분리시켜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요. 광역은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활동, 그다음 기획 활동을 통해서 기초한테 그런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아이템도 제공해가지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주로 이제 실행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유의 좀 역할 아니겠느냐. 특히나 광역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광역도, 뭐 경기도는 뭐 이거는 수십 개로 쪼개도 이거는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역 간과 기초 간에도 지금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래도 이제 사무국장님들 협의체도 있고 해서 지금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교류를 통해서 어쨌든 그 의제도 발굴하고 또 공동 사업도 좀 추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또 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전국 단위에서 보니까 이 설문 조사에는 그럼 전국 단위에서 어떤 기관이 주관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노동부가 절반이 좀 넘었고 또 경사노위도 한 35%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나 경사노위.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사노위에서도요. 지금 지역사회적 대화 연구회가 결성이 돼서 이제 저도 어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 중앙기구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연구회가 지금 막바지인데 요것을 이제 공식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좀 제안을 하자. 근데 그 의미 있는 제안이 바로 이 중앙기구, 그 다음에 광역, 기초, 요 내용이 중요한 한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제대로 된 지원을 좀 하자.
저도 지금 노사민정 사업을 지금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를 또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이제는 법령도 좀 바꾸자. 지원을 좀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의 기관도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지역이 자율적으로 해도 이제 활동을 하게 놔두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거는 틀림없이 인정을 하지만은 최소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독립성을 갖도록 또 자율성을 갖기 위한 그런 지원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지원을 명시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량 강화잖아요. 지금 저기 고용 노동 교육원이 이제 확대돼서 지금 이제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또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 거기 이제 원장님으로 가시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아예 정규 프로그램을 넣자. 이 지역의 노사민정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한국노총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지금 그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예산적인 어떤 어려움들은 많이 아직도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희가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야 고용노동 거버넌스, 유일한 고용과 노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인데, 이제 거기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또 이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장에는 간단히 지금 이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이거는 이제 노사발전재단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한 건데요. 어떤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제 활동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타이틀만 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광역지자체고요. 강원도는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쪽,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지원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이 최근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 광주, 부산. 부산도 최근에 이제 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제주, 대구,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초지자체 제출한 데는 다 제가 실었는데 평택은 여기 빠져 있고 뭐 용인, 안양, 화성 요 근처에 그런 지자체는 요거를 이제 보냈는데, 뭐 업무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취약 근로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제가 이거를 참 구체적으로 무슨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저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제시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요. 이제 앞에 나온 이제 전반적인 동향을 좀 보고 우리의 이제 방향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좀 그 정도 선에서 밖에 이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제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뭐 노사민정협의회 이제 기본적인 또 역할과 과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동향은 앞에 보신 것처럼 회복은 되지만 차이가 크다, 내부에서.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그 노동자들, 비정규직, 플랫폼, 특고, 청년, 중소기업, 여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 기본권이라든지 산업 안전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많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나마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게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좀 종결이 되겠구나 하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예측이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은 뭐냐? 이제 사실은 이 지금 고용의 문제, 또 노동권의 문제,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의 또 핵심적인 양대 축이기 때문에 그런 고유한 이제 활동은 당연히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극복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틈새를 좀 보고 이제 그런 손길이 못 미치는 취약계층 쪽에 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노동부나 재단에서도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어떤 그 위상이 오히려 상당히 이제 강조되고 뭔가 자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뭔가 협업의 필요성, 협력의 필요성이 오히려 그걸 실감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다.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금 과정을 보면은 어느 한 주체만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지역의 주체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기 극복이 어렵다. 대신에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또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아무튼 본연의 역할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다각적인 노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협치. 이 협치라는 게 바로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이 처음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인적자원위원회도 이제 개별로 보통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경사노위도 법령상으로는 이제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아직도 이제 그 조항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일자리위원회가 이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발족이 되면서 사실 그 지역의 거버넌스 간에 상당한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7, 8년 전만 해도 우리 학자들 내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제 회의적인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버텼잖아요. 저희도 많이 버텼어요. 그 연구자들 내에서. 그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최고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제 노동과 고용을 포괄하는 유일한 거버넌스다. 그리고 이거를 뭐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싸움들을 했는데 내부에서. 근데 이제 지금 위기 상황이 되고 또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에 무슨 그 고선패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서명 받아와라 이게 하니까 이제 조금의 그 위상이라고나 할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플러스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인데 아무튼 요런 걸 이제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또 역량도 강화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40분까지인데 예.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예. 계속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신 박용철 박사님께서 코로나19 상황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발표하시는데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텐데 아주 시간까지 잘 맞추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연구소의 연구 자료와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또 설문
된 자료,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발제해주신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평택지역 자활센터 노현수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자고 하는 분들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현수 기획경영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기획경영실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 일자리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발제자분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평택시에서 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어떻게 하면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또 이런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제자께서 그 전국의 그 고용 동향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발표해 주신 지표는 이제 중앙 정부나 광역 지자체에 관련된 지표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희 평택 시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제 평택시의 그런 동향을 이제 먼저 알고 싶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동네 실업률이나 그다음에 고용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체감 실업률이나 체감 고용률이라고 하는데, 내 주위에 누가 실직했다더라, 또 누가 쉬고 있다더라, 누가 취업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듣죠. 그래서 내 주위에 뭐 한 10명 정도 실업을 하면 정말 실업률이 높구나 우리 동네에서, 뭐 이렇게 판단을 보통 시민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분들이 이제 고용과 실업에 대한 이제 걱정을 과 이제 불안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수치가 모두 이제 시도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고용센터나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좀 공공 데이터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이 보통 분기별로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전국의 뭐 실업률이나 이제 고용률이 이제 분기별로 통계청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습득하고, 또 이런 정보를 이제 시민단체나 이제 노동단체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기초지자체에 정확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정확한 정보를 이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우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쨌든 협의기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부나 이제 고용센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제 지역자활센터라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이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되기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제자께서 해주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나 이런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단순히 이제 제가 기사도 찾아봤거든요. 이제 다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찾아봤더니, 이제 취약계층엔 물품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 사진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청소나 경비나
비정규직, 파견직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현황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역 발주를 하더라도 좀 평택시나 고용 당국에 이런 적극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고, 또 이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그런 협의 기구답게 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장 폐업으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고용이 불안한 시대에 취약계층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평택시 노사민정 협의회 분과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좀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줌에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해서 이런 적극적인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이런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인력 충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고무적인 거는 올해 이제 사무국이나 전담 인력이 이제 독립적으로 신설돼서 좀 이렇게 저희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고 계신데, 좀 적극적인 노동 현황 조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하다. 기초지자체일수록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지역의 고용노동 전문 인력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활동을 하지만 지역 고용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지역 고용 전문가 양성에 대한 아카데미 이런 신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제2주제 발표를 하시는 상생형 일자리와 연동해서 이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산업과 결합된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저희 자활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례를 좀 들면, 경상남도에 이제 노동자 세탁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동자분들이 기름때 때문에 이제 그 가정에서 세탁기를 못 돌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다가, 이제 경상남도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런 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다 결합을 해서 세탁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 세탁소라고 해서 그런 노동자분들이 세탁비를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한 벌에 맡겨서 그런 굉장히 지역 상생 일자리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그 운영하는 걸 또 취약계층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그런 일자리도 얻고, 또한 노사 민정도 협의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현실감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 토론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16시부터 일부와 같은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부터 16시 40분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간은 토론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는 노사상생 웹토론회가 유튜브와 줌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용철 박사님과 노현수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발제와 발표를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메일과 성함을 남겨주시면 주최 측에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금일 토론회를 참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검색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2부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국내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실 분은 김윤호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토론은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영옥 수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를 해주실 김윤호 고려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김윤호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 또는 뭐 강원 뭐 또 밀양 이런 곳이 이제 지금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이 돼서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특히 우리 평택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택 이제 토론에서 발표를 부탁을 받고 봤더니 이제 평택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보면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서 노사 상생 일자리 지역 중심 고용 정책 추진이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님의 공약상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사 상생 및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든가 지역의 고용 형태, 산업 구조 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일자리 모델 발굴을 하고 확산해서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 일자리 정책이라는 거는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역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특정한 지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한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죠.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OECD도 그렇고 ILO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의 지역 중심의 고용 정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예전에 어떤 산업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장을 많이 줘도 최근에는 뭐 스마트 공장이니 뭐 이런 측면 기술적인 그 변화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이 과연 지역의 주민들의 행복하고 바로 연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맞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의 지역 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그런 큰 측면에서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상생의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봄에 이제 이것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11조의 2항에 보면은 11조의 2에 보면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그러니까 이 뭐 노사민정이죠 등 다양한 경제 주체 간 근로 여건,
투자 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법적 정의입니다. 이게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법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제 주체들 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정의의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역의 어떤 기업의 투자의 촉진을 시발점으로 해서 공장을 새로 이제 짓는다든지 광주나 이제 뭐 구미나 이런 곳처럼 새로 대기업이 많은 그 규모의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생기는 뭐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비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워낙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국내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고 그리고 딱히 고용 정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그 쉽지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최근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또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평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없는 것으로 여기에 이 2항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이제 법에서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고 법의 취지 자체가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몰리는 기업의 투자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제 그 이전을 촉진하거나 그쪽에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이 나올 얘기가 나올 정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게 이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렇게 이제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법적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평택시도 결국은 수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균특법상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일자리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담당자께 이제 문의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게 기초지자체도 안 되는 거냐 수도권에 해당되면 근데 진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지원 패키지라는 것이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원 사업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런 식의 이제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잘 패키지로 해서 또 우리만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가장 많은 지원을 차지하는 이제 지방 투자와 관련한 G2 보조금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거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 기조 같은 것들이 있고 앞에서 우리 그 박용철 박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조사한 그 노사민정과 관련한 그 현황이나 의견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지자체들이 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이제 내년에 주로 이제 주요 의제로 삼을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을 때 거기서도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조금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또 장애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제 할 때도 저도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최초 연구할 때 작은 걸 가지고 해외 사례를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이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세턴이라는 그 별도 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아우토 오천이라는 또 폭스바겐의 또 그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시도했던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 연구진에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턴이나 아우토 오천 두 가지 사례다 뭐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일본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오일 샥이 와가지고 이제 그 충격이 오니까 이제 기름 많이 이제 먹는 차들은 잘 안 팔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게 너무 그 급격하게 이제 공장이 막 폐쇄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일본 자동차하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막 이제 되는 거죠. 어떻게 작업자들이 어떻게 일을 만들고 그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GM하고 공장 테네시주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에다가 새로운 모델을 그려서 새로운 혁신 공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GM의 회장하고 UAW의 또 이제 집행부하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일치가 돼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뭐 품질이나 차도 잘 팔리고 한참 좋았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은. 그런데 결국은 이 이제 공장도 그 두 리더십, 노사의 리더십이 이제 물러나면서 관심을 잃게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지자체, 우리가 얘기하는 지자체에서 이제 각종 주겠죠, 미국에서는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뭐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높은 이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뭐 그 유명 인사들한테 TV에 나가서 홍보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여기에 이제 테네시주에 이제 결국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테네시주가 제시했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이제 자료에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세턴 훈련 기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파격적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인프라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산단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토 오천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 여기서는 이제 흥미로운 게 사용자 측에서 폭스바겐의 인사 담당 임원이었던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르츠라는 사람이 이 5천 곱하기 5천 프로젝트를 제안을 이제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때 이제 5천 명의 실업자를 5천 마르크, 이제 그 당시 우리 저기 그 광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천만 원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하고 비슷하게 5천 명의 실업자를 5천 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해외에다가 원래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 이 지역에다가 기존에 있던 공장의 그 같은 단지에다가
새로운 이제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된 것을 금속노조가 그걸 받아서 독립자회사 법인을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단협보다 한 20% 적은 임금 수준으로 시작을 하는 대신에 개인 성과급이나 집단 성과급 같은 거, 이익 분배제 같은 거를 넣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둬서 임금 유연성을 둬서 경쟁력을 조금 향상시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숙련 같은 거는 더 계속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 참가라든가 숙련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팀 작업, 뭐 학습 이런 거를 강조를 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금 고임금 문제라든가 조금 경직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해서 여기서도 이제 SUV 차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팔리고 하면서 한참 동안 이제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똑같은 차를, 이게 차가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 차종을 여기 이 공장에서만 만드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원래 그 기존 공장에서도 그걸 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한테 20% 낮은 임금을 준다는 게 조금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씩 누적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 폭스바겐의 독립 다회사로 있던 이 아우토오천을 이제 흡수하게 되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조합원들하고 동일한 그런 그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뭐 한 7, 8년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존속을 하다가 이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사점을 보면은 결국은 물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패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교훈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독일에서도 노동자의 평가나 사용자 측의 평가도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적 위협이 왔을 때 노사가 함께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뭐 1, 2년 또는 많게는 뭐 5년 이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혁신공장을 실험을 했고, 특히 단순히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인간화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함께 추구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는 거죠. 둘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고민할 거는,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실험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결국은 각 주체별로 노사모도 내부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과의 어떤 그 수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뭐 제시가 다양한 보고서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원화청 관계의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 유치형,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생형 일자리의 뭐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이죠. 그래서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자체도 우회 출자를 하고 또 일부 뭐 현대차도 출자를 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신규 법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형으로 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그 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턴형, 이거는 뭐 구미 모델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를 들면 이제 LG전자가 이제 해외에다 공장을 지려고 했는데 국내에다가 그거를 유턴을 시켜서 이제 뭐 배터리 공장을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과 관련된 공장을 짓기로 했던 뭐 이런 사례가 이제 예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농 상생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 지금 최근에 이제 논산에서 거기는 이제 기초지자체고 굉장히 작은 한 12만 정도 되는 곳인데 인구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 기업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재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다음 중소기업이 그걸 또 중간 가공을 하고 대기업이 최종하는 뭐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지역의 그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뭐 이런 모델도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있죠. 강원도 행성, 이제 강원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하고 함께 이제 중소기업, 뭐 R&D, 뭐 협동조합도 R&D 중심으로 생산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와 관련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공동의 활동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색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 지원 이제 절차를 보시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노사민정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서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수기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그 협약을 상생협약이라는 걸 체결하는 게 가장 이제 선결 조건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사민정 협의회가 활성화되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의 상생협약의 개념이 노사민정 협의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때문에 이제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민정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곳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노사민정 협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에 또는 노사민정 간의 대화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상협약을 체결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뭘 이제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협약이 있어야 되고 투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투자 창출이 이제 전체 대기업 같은 경우 300억 원 이상, 중소 10억 원 이상, 중견기업 50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각각 100명, 30명, 10명 이렇게 창출이 되는 것을 향후 이제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창출이 될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실제 실현 가능하냐 이런 걸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와 일자리의 창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으로서 이제 사업 목표, 과거 실적, 향후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대기업이 하나가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여러 모이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할 때 그냥 일반적인 투자 계획이 있는 걸 모은다고 해서 이걸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밸류 체인을 연결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상생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이런 함께하는 어떤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었을 때만이 그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 사업 그 평가 종합표를 보시면 상생 협약의 충실성과 기여도 같은 것을 평가를 하고 일자리 창출의 수를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앞에서 그런 해외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겠다 하는 것이 정책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은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을 이제 최대 150억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 공장, 기숙사 임차비, 중소기업 재직적 훈련 상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융자, 뭐 매칭 투자, 임대료, 뭐 보증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이제 확대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지원 사업들이란 걸 대부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게 분명히 꽤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 어떤 전달 체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일자리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노사민정에서 함께 묶어서 제공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이 균특법상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뭐 광주, 밀양, 구미, 횡성, 군산, 부산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밀양 같은 곳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 산업, 뭐 금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이제 주로 환경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 산업들을 특정 부지에다가 이전시키는 것과 관련한 지역에서의 합의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제 새롭게 어떤 친환경적으로 어떤 그 공장들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측면이 조금 다른 분야하고는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비판이나 뭐 이런 의미를 찾아보자면 조금 뭐 이 양적인 확대에 좀 사업이 치중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질적인 측면을 좀 담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역 투자의 촉진이라는 쪽에 조금 이제 물론 산업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해서 실제로 이제 이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 같은 것들이 좀 비판의 대상이 또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예전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내용을 이제 보면 조금 이 원래 목적이라는 게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사회통합적으로 개혁한다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이중노동시장 구조라든가 원하청 관계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동시장의 왜곡 문제에 대해서 이 상생의 지역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함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어떤 그 계기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컸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면서는 지역의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물러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 일자리의 양과 질을 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경사노위가 있고 그 전에 이제 노사정위원회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수준의 어떤 사회적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왔지만 생각보다 그 성과가 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의 보면은 노사민정협의회 얘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이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어떤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높은 수준의 신뢰,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만들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형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역에 이제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능하다는, 예를 들면 이제 군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거기 고용 위기가 오니까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요번에 이제 그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도 됐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노사 조직 모두 이게 굉장히 지역 단위 대표성이 굉장히 크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민주적인 대화, 토론, 소통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 나아갈 방향하고도 저는 굉장히 관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그 사회적 대화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사회적 대화가 잘 되는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그런 그 연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서로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 나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아주 신기한 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촉진을 받아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또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특히 이제 노사민정을 중심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다음 노동조합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실제로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기존의 이제 그 조합원 중심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뭐 공동체 노동조합주의, 지역에서의 사회적 연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자 문제, 취약계층 얘기 나왔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를 노동조합이 앞장선다든지, 그리고 이제 작업장 내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뭐 고진로, 뭐 하이로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저임금의 이제 단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이 고부가가치 중심의 어떤 그 노동 투입이 아니라 노동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는 측면에서의 노동조합이 또 그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노동조합도 이제 여기에 많이 주력을 해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또 그동안의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경기도 평택시의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균특법상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개인적 의견을 몇 개 이제 담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 공모에 뭐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신청을 해서 이거를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여기 이제 그 수도권에는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천이 이제 올해 진행을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전에 수도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시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을 보면, 부천은 이제 대장동이라는 곳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될 계획인데, 그 산업단지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뭐를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디자인할 때부터 우리가 일자리 컨셉을 그 산업단지 디자인에다가 반영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하다못해 일자리 뭐 센터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위치해야 되나부터 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 산업단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안은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특히 우리 평택시에는 그 1000인 이상 대기업이 한 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최근 이제 고용부에서 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지역 내 자체에서의 어떤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이라든가 지자체의 투입이 있을 때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100%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근로자 주택 구입이라든가 재산 형상, 장학금, 그다음에 뭐 그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복리후생을 지역 수준에서 올려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어떤 뭐 작은 의미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컨셉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제도의 회사들도 있고 한데 지역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리후생과 관련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카페테리아 복리후생과 관련한 사업을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하고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요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자리 지키기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는 그런 계기도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가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현대차 노사가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에도 제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조금 제안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수혜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의 기존 정책을 보니까 일자리 정책 마켓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그 여기 이 내용이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도가 만들어서 이제 했었는데 하향식 방식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기초지자체나 아니면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하면은 그거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 정책을 구매한다는 얘기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따라서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공공 쪽에 그게 좀 한정이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좀 민간 지역 일자리에도 좀 확대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 노사민정이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정책 마켓에서 이렇게 실제 그 도가 지원하는 방식 이런 거를 좀 새롭게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경기도만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든가 신규 산업단지를 설계할 때 뭐 아까 부천처럼 정주여권 같은 거를 컨셉을 포함한다든가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작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것과 관련한 새로운 또 협의 모델을 만든다든지 또는 중고령자, 퇴직자, 지역 일자리 모델 이게 이제 특히 아예로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노조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이제 자유로워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퇴직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서 또 활성화시킬 것이냐와 관련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자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조합 내에 퇴직자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경기도만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게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의 향상을 얼마나 시켜줄 것이냐, 각 기초지자체에서 만든 그 일자리 모델이 그런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 기초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상생협약을 같이 체결하는 방식을 이제 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사발전 컨설팅 지원 사업을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기초지자체에서요. 그다음에 경기도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이제 패키지 지원을 실제 지원해주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경기도하고 기초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가 함께 공동 이행 점검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안인데요. 뭐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자체 부서 간의 수평적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일자리 정책, 산업 정책, 도시 정책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의 어떤 그 울타리가 이제 없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토론회 그 전반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무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정규 인력을 확대한다든지 일자리 사업을 하려면 이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아주 헌신할 수 있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나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기존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연계성을 확보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국내 사례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말씀을 해주셨고, 해외는 독일의 아우토오천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참고할 만한 또 유의미한 실질적인 그런 제안도 조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발제된 주제에 부합된 내용을 가지고서 평택 상공회의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영옥 수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수석으로 있는 이영욱입니다. 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중장년 그 퇴직 전후 구직자들한테 그리고 재직자들한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 및 취업 지원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평택은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 농업, 공업이 골고루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 반도체도 들어와 있고 LG 공장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위치해서 고용과 일자리 경제에 있어서 활기를 띨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송 국가 산업단지 그리고 송탄 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관리, 일자리 추진 계획 등 체계적인 계획만 잘 수립된다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새롭고 다양한 시도와 또 모범적인 상생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상생형 일자리의 모듈 유형에 뭐 노사 상생 및 투자 유치형,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형, 유턴형, 도농 상생형 등의 모델이 평택에서는 모두 접목 가능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더 하자면 특히 평택에는 쌍용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청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도산의 위험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평택시와 경기도 또 지역 노사민정이
또 적극적이고 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모듈 유형 중 이런 평택 쌍용 자동차가 나아갈 수 있는 유형이 있는지 또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내 노사 상생 지역 일자리 사례를 보면 시흥시는 2017년부터 매화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했고 또 중견기업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흥형 일자리 사업 모델로 추진했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2018년부터 수원 산업단지를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 전략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용특구를 만들기 위해 연구했고 또 고부가가치 업종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하고 노동자 출퇴근 지원버스를 운영하는 등 청년 문화 컴플렉스를 조성하여 수원형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이런 것들은 잘 유용을 한다면 발전 가능성 있는 상생형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와 봤고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구직자들을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중장년층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청년층들도 같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질문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 지역적 거리.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결혼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오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통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자면 노동자 출퇴근을 지원하는 지원버스를 운영한다면 출퇴근 소요 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서 도움되는 이런 일자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장년층을 해야 되는 이제 일자리 지원을 해야 되는 직책에 맞다 보니까 있어도 몰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중장년층들이 취업 외에 창업 성과를 위해서 하게 된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창직을 해야 된다, 창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일은 다 막혀 있다 하면서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왜 해요? 하면서 이제 고용센터나 노동부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이 돼야 창직으로 이루어지고 창직이 이루어져야 노사 상생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년층들이 뭐 그 일반적인 뭐 직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이나 또 기발한 사업이 있으면 그 성과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택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도농 상생형 일자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평택은 쌀로도 유명하고 있지만 여기 지역적으로는 뭐 가지나 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락동 시장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을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상생형 일자리는 경제 성장률과 고용 효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정말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제들도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사에서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가기 위한 연구 역량 및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고용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다 같이 생각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노현수 기획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뿐만 아니라 평택 시민들도 이제 노사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하고 제시를 해 주어야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들이 더 많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더 긍정적인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조사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을 두 가지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쌍용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그 하청 기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셨고, 두 번째는 이제 도농 복합 도시의 특성상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 이런 부분의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발제해 주신 두 분 박사님과 교수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말씀을 좀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쌍용차가 이제 뭐 지금도 조금 경영 상황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청업체 계신 일자리 문제 문제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예를 그냥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오토밸리 이제 산업단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산업단지에 있는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그 자동차 부품들이 상당 부분 앞으로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선민정 거버넌스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모색들, 토론들이 올해 이제 울산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것에 관련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결국은 결국 지역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그거를 하나씩 작은 것부터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도농 복합형, 이제 도농 상생형 일자리 대책, 뭐 이런 것도 뭐 결국은 제가 평택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산의 사례라든가, 근데 논산의 사례에서 제가 관찰하면서 아주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그동안에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토론을 하고 소개를 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이제 시작은 정보의 교환입니다. 정보의 교환이고 어떤 신뢰의 구축이 시작이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사회적 대화를 앞에서 우리 토론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성공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신뢰하고 정보의 교환,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의제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거를 지켜나가고, 그러면 더 신뢰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보통 사회적 대화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역의 이해관계자분들이 결국은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윤호 교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울산 사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도농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여기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논산이시죠? 예. 예, 논산의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창에다가 좀 글을 올려주시면 토론 시간 내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답변을 못 드리면 주최 측에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혹시 뭐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 이제 토론을 쭉 하고 발제도 들어보시고 토론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좀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30초 정도씩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짧게 예, 아이디어나 혹시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용철 예, 박사님부터 예, 한 30초 정도씩만 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30초요. 그 일자리 사업의 분야가 저는 뭐 계속 다른 데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집약된 분야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이제 주체들과 또 모든 부서들이 당연히 협력을 해야지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일자리와 산업만을 연계를 시키는데 지금 복지 쪽도 상당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고용 유발 개수가 10억 투자했을 때 그 복지 분야는요 50명까지 갑니다. 그 50명은 좀 심한 거고 보통 30에서 40까지 가요. 근데 제조업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지 쪽이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하고도 좀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서비스업하고도 좀 연계를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도농복합형 당연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이어서 예, 노현수 기획경영실장님 네,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역 상생형 일자리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 경기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 구상에 대해서 그 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저 이제 평택시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기초지자체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에서 콕 집어서 그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어떻게 좀 더 이끌어내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저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이제 사무국에서는 또 그런 정책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을 겸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혹시 김은호 교수님 그거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우리 그 토론자분께서 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예를 들면 이제 교통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뭐 특정한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그 일생활 뭐 양립이라고도 중요한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멀면은 안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해결하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중요한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그거를 교통과나 뭐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새롭게 노선을 모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수단을 이제 마련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뭐 예산을 가져와서 한다든지 이거는 결국은 다양한 부서들이 협의가 함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결국은 그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서 그 지자체 장이 그걸 하도록 돼 있는 건 결국은 그런 협의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서 이제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평택시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일자리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조율 문제, 부서 간의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조율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통근버스 문제나 그런 거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통근버스라든지 기숙사 지원 사업 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유의미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용욱 수님께서 30초 딱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농 상생형 일자리 하면서 논산의 거를 흥미롭게 이제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를 몰랐다 이런 분들이 정말 농촌에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 통근버스 부분에서도 아마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은 시내버스나 뭐 이런 그 민간하고도 많이 충돌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그 버스 회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또 여기서 나온 내용들도 또 여기서 좋은 또 말씀으로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뭐 시청하신 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고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좋은 그 정보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은 특별히 없으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오늘 그 발제해 주시고 또 함께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사상생 토론회 웹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